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지만 어설픈 욕망의 실현마당이 되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처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멍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제대로 키우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돈을 쓰고 가장 많은 품을 들이는 곳이 바로 교육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도 함께 선출합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단체장처럼 인지도도 높지 않고 또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도 대개 학부모나 관련 종사자들에 국한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 곧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픽스가 야심차게 마련한 프로젝트 방송 이재명 같은 일꾼을 찾아라. 오늘은 지방선거에 교육감으로 나선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두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하되 예리한 평론을 해주시는 분. 네, 지난주에는 기리나라고 소개했는데 정진호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호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부산에서 오신 거죠? 네. 그리고 정치평론의 최고봉 박진영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한마디 더 해보세요. 예, 최고봉은 옛날 만화야 주인공입니다. 네. 네. 최저봉입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게다가 겸손하게까지 하십니다. 교육감 하신 지 한 1년 5개월, 4개월 정도 지나셨다고 하는데요. 예.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우선 우리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께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1년 5개월 전에 인사드리고 1년 5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그 1년 5개월 정도를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말 그대로 이 정치적 그 격동의 시기를 잘 지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2년 전에 2024년 광복절 사태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조희연 교육감의 해임 사태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고 또 12.3 계엄 조치가 있었고 그 이후에 탄핵이 있었고 또 이제 민주정부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그 엄청난 격동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다행스럽게도 서울 교육의 현장을 잘 지키고 학생들이 안정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고심을 시줄로 하고 어떤 보람을 날줄로 하는 어떤 모시천을 짜나가는 그런 심정으로 힘든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회적 격변, 정치적 격변이 있는 시기에 교육감을 맡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024년 광복절 사태라는 게 뭐죠? 그 광복회가 그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복회장님이 이런 광복절 행사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그 중요한 역사적 그 해석을 둘러싸고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장님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이제 조희연 교육감 해임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교육감 그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조금 불편해하실 수 있는 질문을 해볼 텐데 스픽스 구독자들하고 제가 방송하면서 지혜복 선생님 모시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예. 근데 지혜복 선생님은 계속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게 이렇게까지 된 데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건데 예. 조희연 교육감은 사과를 했더라고요, SNS에. 제가 먼저 그 전체적인 그 판결이 있고 나서 바로 그날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고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항소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견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그 일단 지혜복 선생님이 그 피해자로 인정 법원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 1심 판결을 존중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내부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그 합의랄까 진정이랄까 이런 걸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고요. 피해 회복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사과라고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내용 전체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과 내용을 담은 것이죠. 사과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쓰시냐 이런 게 궁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내부에서는 그 교육청의 그 여러 가지 그 지금까지의 결정이나 과정이 이것이 이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내부자. 근데 그거는 이제 내부의 관성이고 행정인데 네. 그게 행정법원에 의해서 바로 잡힌 거잖아요. 부당한 정보였고 그러니까 취소해야 된다라는 결정. 그럼 법원 결정 앞에서 교육청은 스스로의 잘못이나 이런 걸 좀 성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래서 요구가 제가 있는 이제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쟁점은 공익 제보를 인정하는 과정과 거기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다.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한 거 아닌가라고 해서 앞으로 공익 제보 제도를 좀 더 강화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사과는 안 하시겠다는 입장 아니 사과는 그대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제 사과라는 표현이 필요하면 다시 해야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피해자 중심적인 사고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이 어렵네요. 보니까 학생들 잘 가르치는 뿐만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복지 문제, 노동 문제, 그렇죠. 네.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지역사회와 관계 문제도 있어요. 지역사회. 예를 들면 체육관 밤에 개방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 다 안 해주거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네. 이런 저도 배드민턴 동호인인데 20년째 치고 있는데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매일 말이 저 학교 체육관 분명히 놀고 있는데 그 교장이 고지식해서 안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책임 문제가 따르고 의의가 있어요.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게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위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뭐 아예 문을 닫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 학교 학생들이 예를 들면 오후 4시 5시 돼서 다 집에 가고 다 퇴근하고 없는데 네네. 그때 지역 주민들이 와서 주차장도 써야 되고 예를 들면은 뭐 체육관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운동장도 쓸 수 있을 건데 그걸 꽉 막아놓고 안 된다고 하는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몇 번 교육감한테 진정해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의의가 없는 그런 거지, 주민들 문제는 입장에서는. 교육감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열어서 결정하죠. 하는 거고요. 가장 큰 어려움은 안전상의 책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뭐 그 이용자들이 충분히 그 학교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거 고차원적인 고민보다 일반적으로 복지 부동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민들이 뭐 발생하는 그런 측면도 맥락을 있을 것 같고. 이야기하면. 예, 예. 아니 그래서 편편없는 거지, 그런 청에서는 부분들이. 제안을 드린다면 서울 이태원 초등학교 수영장이 그런데요. 입구가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해서 좀 반영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하고 학교의 기관 시설이나 이런 안전 문제는 해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배드민턴도 치고 싶고 수영도 하고 싶고 공간은 없고 근데 학교는 좋고 산책을 이럴 하고 때 싶고. 나눌 네. 수 있겠죠. 학교 시설을 그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이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네. 첫째는 운동장 개방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내 체육관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학교 안에 복합시설, 주민들을 위한 복합시설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있을 수 도서관은 뭐 있지 장서가 어린이용에 네, 물론 국한된 그랬는데, 있겠죠. 예. 복합시설이 있는 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 같은 네. 그런 것은 지금 서울 전체 48개 학교에 있는데요. 그것을 관리를 둘러싸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도 발생하고 그래서 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제 교육을 그 시설안전본부에다가 맡기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그걸 대리로 그 대신 운영을 해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점점 그 학교의 부담을 낮추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점점 열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 정진호 선생님께서는 복지부동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 생각보다는 복잡한 문제고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은 노력하는데 교장 선생님들은 별로 노력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하여튼 제도적으로 그럼 그걸 보장해 줘야죠. 그 사고가 나면 교장 책임 안 묻겠다. 예를 들면 네. 그거를 법적으로 갈래를 다 줘야 되겠죠. 이게 잘 그 어려운 문제겠죠. 어려운 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팀장을 해봤었거든요. 이게 국가재정법까지도 올라가게 되면은 예를 들면 학교에다가 복지시설 건물을 지으면은 학교 땅은 교육부 땅이에요. 근데 그 예산이 들어가는 보건복지부 예산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재밌는 게 부처별로 법률적으로 예산이 다르게 돼 있어요. 이런 것부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근데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이걸 해결하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조례를 통해 가지고 공동운영위원회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만드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우리 지자체장들 수준이 또 떨어집니다. 그렇지. 복지부도 못지않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근데 교육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 위탁하는 방식 등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놓으면 또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방향대로 좀 따라가기도 하고 함께 쓰자 지역 주민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좋습니다. 학교장 선생님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좀 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바꾸기 예, 위해서 예, 예. 한편으로는 교육청의 시설안전본부에서 시설본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구청과 협약을 맺어서 구청이 대신 운영하는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점점 네. 가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학교 시설 개방이 훨씬 더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걱정스러운 문제 하나만. 이 청소년들 중에서 남학생이 특히 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극우화 경향 같은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차별이랄까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외국인 혐오도 있고 지난번에 대림동에서 그 시위 있을 때는 교육감님도 행동에 나섰던 거로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미래가 극단화되거나 또는 윤어게인 세력에 포섭된다면 이건 정말 근간이 흔들리는 일 같은데요. 정말로 그렇게 되면 큰일이죠. 저는 이 현상을 그 청소년들의 극우화라고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왜 극단의 언어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빨리 펴질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접근할 것인지 말 그대로 학생들의 그 이념이나 사상이 극우화됐다라고 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그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특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청년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성 세대에 대한 약간의 반감 같은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크게 보면 그 어떻게 하면 이런 그런 외부적 그 자극으로부터 학생들을 좀 더 안정하고 보호해야 할 것인가 이런 각도로 저는 이제 가는데요. 크게 보면 어떤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놀이 문화 또는 그 장난 문화 이런 게 게임 있죠. 문화. 네. 예, 이런 것들을 이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그 거론하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약간의 놀이 또는 뭐 장난 또는 뭐 그런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어 가지고 나오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우경화의 위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문화가 결합되어 가지고 그렇게 학교 현장에서 그 이른바 극단적 뭐 언어가 많이 리버스로 유포되고 있다. 같은 데는 의도적으로 학교에 침투했잖아요. 윤석열 정권 때요. 그것은 이제 주로 어린이 그 교육 네네. 현장에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학교에 의도적으로 침투하는 극우 세력이 존재하고 예. 그다음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대책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아주 치밀하게 그 대책을 진단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전체가 이렇게 이 극단적으로 대립되고 갈등과 불신이 커지면 거기로부터 학생들이 쉽게 이 노출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요새 정보는 검색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렇게 뭡니까? 추천으로 유입되는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으로 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비판적으로 학생들이 노출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것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원인들 말고 대책으로 좀 가본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첫째는 헌법 교육, 민주주의적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그 헌법재판연구소 협의회에서 이제 실제로 이 민주주의 헌법의 가치를 교육하는 부분. 두 번째는 한국언론재단과 협업을 해서 팩트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부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함양시키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역지사지 공론형 토론을 통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갖다가 이렇게 균형을 잡는 그런 훈련. 그리고 논술 수업과 학생 자치 공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런 그 뭐랄까요 잘못된 그런 자극에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교실 밖에서 그런 잘못된 영향들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철저히 막아야 하는 외부로부터의 그 보호와 내부의 어떤 그 면역력과 관성을 기르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같이 우리가 진행해야 한다. 저희들이 이제 리박스쿨 문제가 터졌을 때 실제로 그 서울시 교육청과 관련되어 있는 강사들이 실제 어떤 분들인지를 갖다 일일이 다 체크를 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진단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시민 교육을 이제 학교에서 해야 된다는 건 뭐 당위인데
구체적으로 다 교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학생들도 굉장히 학교 끝나면 또 방과 후로 들어가야 되고 뭐 사교육으로 가고 바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실현하면 좋을까요? 그게 어려운 게요. 이 학교 현장은 어떤 교육 과정에 의해서 수업이 편성되고요. 그다음에 각 과목별로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그냥 우리 밖에서 볼 때는 그런 교육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그런 교육을 하려면 일정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편성된 교육과 과정 대신 가느냐 아니면 학생들에게 창체 수업이라고 그러는데 창의 체험 수업에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야 하느냐. 근데 요즘 이제 우리 학교 현장은 밖으로부터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헌법 교육도 있고요, 민주시민 교육도 그렇죠. 있고요, 생명 교육도 있고요, 아주 환경 다양한 교육도 있을 거고, 환경 교육도 있고요. 성평등 교육 이런 그렇죠. 거 있고.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떻게 그런 많은 요구들을 학교에 학생들에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게 생각보다는 어려운 문제이죠. 밖에서 볼 때는 그거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그런데 지금 그런 헌법교육, 민주시민교육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예. 그걸 어떻게 실현하실 건지를 여쭙는 그게 거예요. 예를 방과 후 교육이나 이런 식으로 가능한가요? 그렇죠. 방과 후 교육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방과 후 교육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 전체 교육 과정에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수업 속에서 그걸 결합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겠죠. 이 수업 속 일반적인 수업 시간 속에 그런 헌법적 가치를 갖다가 좀 더 공유할 수 있도록 실라버스 안에 하거나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과 관련된 책을 읽고 토론하게 한다거나 그러면서 기존의 그 교육 과정 속에 있는 수업과 이러한 민주적 가치, 헌법적 가치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는 방향이 가장 자연스럽게 학교의 학교 교육으로 안착시키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근데 저는 요 리박스쿨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지역 사례가 생각나는데 우리 지역 사회에서 소년보 목사 얼마 전에 그 세계로교회 부산 세계로교회 네네 1심에서 유죄받았죠. 석방 집행유예인가 어쨌든 만기 출소를 했어요 얼마 전에 소년보가. 그래서 집행유예형 받았어요. 감옥에서 이제 책 잘 읽고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거의 전환길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계로교회가 우리 지역 부산 강서구에 있는데 거기서 우남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승만의 호 우남 대안학교. 네. 근데 뭐 막강한 교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데기 때문에 우남 대안학교가 설립이 됐다면 많은 학생들이 들어갔을 거라고 봐야 돼. 예를 들면 그런데 그 학교에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면 운동장 부지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운동장 부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 학교에서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산 강서구청에다가 강서구청장이 거기에다가 시민들의 공유재산인 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우남 학교에다가 기부를 한 거예요. 거기는 사용 허가를 준 거예요. 저 단체장이 국힘 소속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취소가 됐다든지 유야무야 됐는데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처음에 서두에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의 어떤 개입들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있는 거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더 잘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냥 그거보다 더 급한 것은 선생님들이 잘하게끔 어떻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이데올로기적 침탈 또는 침투 이것을 막아내려는 이런 노력들이 좀 더 탄탄하게 방어벽이 쳐져야 된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게 한편으로 보면 외부 단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시도도 있고요. 또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학교 내부에서도 약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선생님도 없는 건 아닙니다. 있겠죠. 그래, 있겠네. 이번에 그 대한교조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길게 보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그 민주주의적 가치,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체화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과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는 민주시민교육 과정에서 교사들이 부담을 갖는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제 본연의 기존의 교과목을 가르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학교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피곤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교육청 또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선생님들과 토론하면서 이걸 어떻게 현장에 안착시킬 것인가 연수를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요. 또 교육관과의 토론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이런 지금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그런 교육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제가 확실하게 그렇게 더 말씀드리고 근원적으로는 교원 양성 과정도 좀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원 양성 그 심지어는 서울교육대학에도 예, 교대나 사범대학. 이러이러한 예. 강의를 좀 더 만들어서 실제로 현장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역량을 높여야겠다 이런 주문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말 그대로 교육대학 교원 양성 과정과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하고 또 구청장님들과도 얘기를 해야 하고 또 다른 다양한 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교육 활동가들과도 협력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세우는 그 중요한 교육적 가치가 협력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왜 협력이 더욱더 옛날에 비해서 필요해졌는가 이걸 갖다가 많이 그 강조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 제가 이제 한 4, 5년 전에 전임 교육감 시절에 헌법 전문가하고 가서 헌법 교육하자고 한 2번 정도 찾아가서 교육감님한테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육감님이 흔쾌히 좋은 내용이네요 이렇게 했는데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금방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교사의 정치 활동의 자유라는 부분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수업 시간 중에는 정치적 발언을 아예 못하게 한다거나 다만 일과가 끝난 이후에 SNS라든가 대외 활동은 뭐 정당 가입이라든가 지금 정당 가입이 안 됩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참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정치 발언을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약간 이제 좀 더 정교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정치적인 중립을 가져야 한다.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쳐서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선생님들은 그런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독일의 보이셀스바하 협약의 기초에 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할 것인가에 대해 매뉴얼을 다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에서 정치 중립을 철저하게 지켜줘야 하고요. 다만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되 문제는 뭐냐면 입장을 바꾸어가면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논쟁성 재현의 원칙이랄지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 그걸 서울교육청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착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같이 이제 점점 실현해 나가야 할 민주 시민 교육의 기본 원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뒷질문인데 뭐 교사의 정당 가입이라든가 이 교사 지금 노동상권이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노동상권의 보장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누차 말씀드렸지만 교원들도 네. 민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입장은 뭐 전부터 얘기를 했고요. 유일하게 지금 OECD 국가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네. 거의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이런 오명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 네. 이제 그런 거고요. 핵심적인 포인트는 헌법적 가치나 중요한 교육적 정책에 관련된 선생님들의 집단적 의사 표현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김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비슷한 연결선상에서 소녀상 관련해 가지고요. 예. 최근 이 보수단체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그분들을 고발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 경위와 이 향후에 뭐 대응 방안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 일부 그 단체에서 이제 서울 시내에 소녀상이 있는 학교가 2개가 있어요. 2개밖에 없군요. 소녀상 학교 안에 있는 그러니까. 게. 네. 학교에 그러니까 안에 문제를 있는 게. 삼은 거군요, 이 사람은. 실제로 그렇죠.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 트집을 잡았군요. 트집을 잡은 거고 또 더군다나 이제 우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소녀상이 있는 것 자체를 무슨 뭐 입에 담기 어려운 입을 표현해도 모욕적인 괜찮겠습니까? 발언. 아니요, 하지 마세요. 모욕적 발언. 그런 방식으로 네. 이렇게 막 하니까 몇 가지 첫째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했다. 두 번째는 인격권을 모독했다. 인격권을 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정서적인 안정적으로 그런 왜 그러냐면 그
그 표현 자체가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모욕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학교 앞에 와서 앰프를 틀면서 합니까? 이 플래카드도 하고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적어도 그런 노골적인 모욕적인 표현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그걸 한 번 정도는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걸 갖다 반복하는 것은 이건 의도적인 것이고 학생들을 갖다가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아동복지법이라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적 정서적 학대 행위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맥락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갖다가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 정보 유통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학생 보호를 위해서는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고발 조치로 가게 된 것이죠. 서울시 학생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지키겠다 이런 의지의 그렇죠. 표현. 네. 제가 직접 환영하고요. 두 학교에 가서 학생들도 만나고 동의하지 말도록 하고 또 한 번은 직접 역사 선생님이 그 소녀상 앞에서 같이 수업하는 것을 직접 참관을 하면서 제가 격려도 하고 너무 동의하지 말라 이렇게 다독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또 한 가지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어서 불가피하게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네. 지금 아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아픈 게 뭐 그런 어떤 극단 세력도 있지만 교육 조건 자체 때문에 아프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어린이 청소년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게 뭐 성인들의 4배라든지. 근데 학교가 뭐 환상적으로 우리가 희망한다면 학교가 즐거운 놀이터 막 축제 마당이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아이들은 자꾸 힘들다고만 하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거 어떻게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교육감님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근본적으로는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한 그런 공부, 행복한 삶을 왜 누리지 못할까? 두 가지 차원이 있죠. 우선 학교 시설 자체가 충분히 이렇게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공간으로 안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과거와 같은 그런 그 권위주의적 그런 교육 질서에 맞는 방식으로 시설들이 학교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경을 좀 더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개선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그런 교육이 배타적이고 과도한 그런 경쟁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사회가 발전하려면 적절한 수준의 경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인정하지만 그 경쟁이 수준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진행되거나 심지어 가장 큰 문제는 옆에 친구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경쟁자나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육 체계는 너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배타적인 경쟁 또는 과도한 경쟁을 넘어서서 친구를 친구로 삼으면서 젊은 시절을 보낼 수 있게 만들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것은 이제 교육 체제의 문제이죠. 한편으로 보면 교육 환경의 문제와 교육 체제의 문제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야만이 우리 학생들이 젊었을 시절에 어린 시절에 즐겁게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비전 같은 건 뭘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초중고 교육에 수많은 그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노력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 혁신 학교를 통해서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에는 혁신학교랄지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고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가면 그 폭이 줄어들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완전히 갇히죠. 왜? 대학 입시 때문에. 그래서 가깝게는 대학 입시 문제가 있고 좀 더 뒤에는 서열화된 대학 구조가 있고 더 뒤에는 뭐냐면 학벌 없는 학벌에 따른 학벌 그런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가 있죠. 아니 그 원인은 이제 우리 구독자들도 다 아실 텐데 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아이들의 우울감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실 건가 이게 질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어떻게 좀 더 증진시킬 것인가에 관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입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은 이 정서행동 특성검사라는 걸 통해서 학생들의 불안이랄지 우울이랄지 또는 외로움이랄지 등을 측정하거든요. 근데 그 측정이 어느 정도 정확한 측정인가? 소위 말하는 측정의 타당도가 약간 떨어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타당도를 좀 높이는 그런 측정 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선별된 파악된 그 위기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죠.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학생들 중에서 위기 행동으로 가는 그런 자살 시도를 한다거나 자해를 한다거나 이런 학생들을 갖다가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긴급 지원단을 만듭니다. 이를테면 그 위기 학생들 중에 수업 중에 갑자기 뭐 괴성을 지르거나 예. 교사를 공격하거나 예. 또 옆에 있는 학우인데 공격하거나 이런 행동으로 극단적인 사례지만 꽤 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 교육,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발견된 그런 위기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교육,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응급 행동 지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세 단계로 나누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굉장히 그것이 만성화되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마음 치유 학교를 만들어서 올해 지금 이제 그 계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 치유 학교를 만들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이 그런 집중적으로 마음 치유를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최종적인 극단적인 선택, 즉 자살로 가는데 마지막 관문에 뭐가 있냐면 긴급하게 구해서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다시 말하면 검사에서부터 병원 입원까지 이게 그것을 연계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연계율을 최대한 높여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회적 보호 장치를 갖다가 강화시켜야 한다. 촘촘한 사회적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만이 그런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학생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제가 그 마음 건강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걸 실현하는 그런 해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경쟁 교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대학 혁신학교가 초등학교 때는 잘 되다가 고등학교 가면 대입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그까지는 좋은데 심지어 지금 국제중학교 가려고도 예를 들면 초등학교부터도 예를 들면은 뭐 과외를 한다든지 그렇죠. 뭐 특별 대비반을 한다든지 이거 사실은 좀 너무나 심하게 뭐 거의 사회가 미쳐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거 아닙니까? 국제중학교 이거 폐지 안 됩니까 이거? 그 학교를 그냥 교육감이 마음 놓고 폐지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닌데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원래의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한다. 근데 국제중학교가 설립 취지가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게요. 특목고는 있죠. 특목고는 있어야 되는데 국제중학교. 국제중학교도 특목. 그러니까 있는데 그걸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거 없으면은 국제적인 글로벌한 우리 아이들을 기를 수가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왜곡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네. 특수 목적 고등학교도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외고도 있고 국제고도 있고 또는 뭐 저는 중학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제중학교.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교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다양한 그런 그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희망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특수 목적고 또는 뭐 과학고, 영재고 또는 자사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자사고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일반 학교보다 훨씬 더 많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하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감님이 일을 하시면서 계속 걸리는 게 네. 대입일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뭐 거의 네. 철옹성처럼 딱 버티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걸리고 뭐 그럴 텐데, 근데 얼마 전에는 수능 폐지 이거 이렇게 가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 초중등 교육을 이렇게 좀 개선하고 혁신하고 하는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대학 입시 제도에서 그것이 막힌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 첫째는 평가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 평가와 절대 평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객관식
문항이냐 선원수령 문항이냐. 지금 말씀하신 수능에서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일반에서도 맞습니다. 내신할 때. 그리고 내신도 그렇고요, 수능도 네. 그렇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전체적인 그 합의는 과도한 그런 객관적 사지선다, 오지선다. 라고 하는 거로부터 선원수령으로 좀 더 선원수령 학생들의 창의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험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평가의 문제에서는 절대 평가를 할 것인가 상대 평가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대 평가가 갖고 있는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장을 측정하는 절대 평가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럼 일종의 뭐 기초 학력도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학생들이 어느 단계의 문해력을 갖추고 이해력을 갖추면 통과되고 이런 방식으로 나간다 이런 건가요? 자격고사 같은 건가요? 전체적으로는 이 절대 평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라기보다는 그 학생이 어느 정도의 그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제도죠. 그렇죠. 상대 평가는 학생들이 똑같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누가 점수가 높은가 1등부터 100등까지. 그렇죠. 네. 그런 평가가 아니고 그 학생이 전부 다 출발점이 다른 거잖아요. 모든 학생이. 그래서 그것들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를 좀 더 확인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절대평가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객관식 그런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 이 세상이라는 것이 정답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본인의 창의력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되잖아요. 또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잖아요. 그럴 때 미래 역량 중심으로 과거에는 학력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드는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교육을 크게 전환하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선원수령 평가가 필요한데 과거에도 우리가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평가의 주관성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아주 심각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원수령 평가를 좀 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AI 시대가 되기 때문에 AI를 활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평가를 하지만 선생님의 선원수령 평가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잖아요. 그걸 갖다가 AI를 활용해서 좀 선생님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선원수령 평가 제도를 갖다 도입을 하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걸 개발을 해서 실제로 서울의 경우에 66개 학교에서 실제로 해보니까 선생님이 평가한 거하고 AI를 활용해서 평가한 것이 거의 상당한 정도로 일치된다. 이제 그래서 올해는 120개 정도 학교에서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고 그런 자료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 좀 더 그 신뢰도와 타동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서울시 학교 전체에서 선생님 평가 제도를 도입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대입의 그런 방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저희들은 이제 뭐랄까요? 그 단계별로 현재의 이 교육 체제를 바꾸어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폐지도 그냥 당장에 폐지하는 게 아니라 2040년 정도에 가면 그런 것들이 안착이 되면 그런 수능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이제 앞으로 15년 후에는 지금 현재 학생들보다도 서울의 경우에 25만 명 학생이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의 구조는 매해 25만. 아니 쭉 그 해. 아니 그러니까 총수가 25만 그렇죠. 명이 줄어듭니다. 지금은 수능을 보는 서울 학생이 몇 명 정도입니까? 지금 수능 보는 학생에 비해서 절반 정도 약 50%, 55% 정도로 줄어듭니다. 전국이 아니면 서울이? 서울에서 전국도 비슷하고요. 네. 서울에서도 네. 앞으로 15년 후에는 지금 현재 학생의 약 5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출산율하고 옛날에는 네. 대학 들어가는 문은 좁고 대학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은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불가피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대학 문은 넓고 거기에 갈 학생들은 적다. 근데 대학도 가고 싶은 학교는 정해져 있잖아요. 서열화가 되기 때문에. 인서울이냐 스카이냐 그래서 뭐. 네. 대학 입시 제도의 개선과 함께 반드시 과도하게 서열화된 대학 구조를 갖다 바꿔야 한다. 그래서 그 대학의 차이를 갖다가 좀 더 적게 만들어야만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지금은 수직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가피하게 학생 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경쟁의 강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대학 입시 제도를 바꿔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 구조를 갖다가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지금 논리가 구성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이런 거하고 다 관계 있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대학 서열의 그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게 질문지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뭐 대학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쳤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한 8개월 가까이 됐는데 이른바 이제 서울대 법인화 문제 예. 이거 되돌려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그 과거에 구재단이 가지고 있던 사학들이 다시 구재단으로 복귀하는 이런 경향들이 문재인 정부와 지금까지 이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교육감님 영역은 아닙니다만은 아니, 교육 뭐 전문가시니까 대표적으로 상지대학 아닙니까 그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느 지금 상지대는 아니고 제 영역이 재단이 복귀하는 아니다라고 게 하는 있잖아. 것이 아니고 네. 저는 바로 이 문제를 서울대학교 법인화 당시에 네. 서울대학교 평의회 의장을 했기 때문에 네. 저것이 가져올 그 앞으로의 그 문제점.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서울대학교 법인화를 할 때는 국립대학의 장점과 이른바 그 법인 좀 더 대학 자율성을 많이 주는 그런 두 개가 요소를 결합을 해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서울대학교 법인화의 원래 취지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국립대학도 아니고 대학 그렇다고 해서 대학 자율성이 훨씬 커진 것도 아니고 그런 그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구제단 있지 네. 사립학교의 구제단 복귀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분규가 있을 때 네. 이제 우리가 국가 권력이 또는 교육부가 또는 교육청이 개입을 해가지고 관선지사를 관선지사를 하고 했죠. 네. 이 학교를 정상화하잖아요. 그 이후에 프로그램이 뚜렷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투입된 그런 학교 정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은요, 상지대학이랄지 이런 대학들은 조선대학이랄지 이런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른바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게. 네. 예? 그러니까 특정 재단, 가족이 운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선생님들, 교수님들과 다른 사회인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재단을 통해서 공영형 사립대학이 유지가 되는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초중등 고등학교의 경우에 사립학교 분규가 있을 때는 그렇죠. 어떻게 되는가? 네. 그게 이제 공영형 사립학교 모델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어요? 그럼 정상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다시 사립학교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공립학교로 전환하는가? 또는 공영형 학교를 유지하려면 어떤 요소를 공영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준비를 못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나라 사립학교들은 초중등 경우에는 국가 재정 의존도가 아주 높죠. 그렇죠. 우선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선생님들 급여. 월급을 다 국민 세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심지어는 학교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는데 그 사립학교의 재정적인 힘으로는 그 시설을 완전히 개축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 불가피하게 교육청에서 그 사립학교 건물도 지어줘야 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선생님들 급료도 다 국민 세금으로 하고 사립학교 시설 노후화된 시설도 전부 국민 세금으로 할 때 이걸 사립학교라고 계속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그 문제가 질문이 제기가 되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히 그걸 검토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마지막부터 그런 구제단 복귀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비리 연루재단이라든가 사학 분쟁이 있었던 학교들은 전부 다 국가로 귀속시켜 버린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게 어려운 건가요? 그게 사립학교법 아닌가요? 그게 결국에는 그게 사립학교법이죠. 그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생각보다는 않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립학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네. 100년 이상 오래된 전통의 명문 사학들 있잖아요. 그 학교 이게 우리는 사립학교라고 말할 때는 누가 설립했는가를 중심으로 따지죠. 네. 따지지 않는 부분이 누가 경영하는가라고 하는 걸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립과 운영의 문제가 골고루 이렇게 잘 균형을 잡아가지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누가 설립했는가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그렇죠. 있죠. 네. 왜 그러냐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경영의 문제입니다. 네. 누가 설립했는가의 문제와 경영의 문제를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혼동해서 정책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사립학교에서는 독자적인 자율성,
굉장히 강조를 하지요. 근데 다른 한편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 세금으로 다 운영되는데 실제로는 왜 그 자율성만 말을 하냐, 공공성이 더 강화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죠. 그래서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사회적인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게 사립학교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뭐랄까요, 사회적 합의가 좀 적은 거죠. 그런 데 대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사립학교가 이제 사립학교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국가의 어떤 재정이 투입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되고 나서는 계속해서 사립학교의 그 재단이 경영의 100%를 지분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지분 구조로 나누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5대5로 하든 6대4로 하든. 바로 그래서 이사 숫자를 예를 들면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50% 하고 예를 들면 예산을 많이 지원받는 학교일수록 공익이사들을 많이 파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을 바꾸면 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그게 이제 사립학교법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가 재정 의존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가 개입을 해야죠. 거기에 맞게 개입을 해야죠. 예. 근데 그 제도가 사실은 이제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반발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제 대학의 자율성을 해친다고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들면. 그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학교의 행정실장을 파견하는 문제로 갈 것인지, 교장 선생님을 임명하는 문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이사진 구성의 문제로 갈 것인지에 그렇죠. 대한 충분한 뭐랄까요,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어서 이제 슬슬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개인적인 민원 하나. 그 아까 이태원 초등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예. 여기 교과가요. 예. 2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는 나라의 방패로 끝나요. 그래서 아무리 나라 꼴이 엉망이어도 어린이가 나라의 방패일 수는 없다. 다들 이승복이 되라는 거냐. 근데 이게 여러 차례 교육청에 건의해도 이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것은 교육청이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학교 자치의 영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교과를 교육청에서 이 교과가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지휘는 할 수 있잖아요. 지휘. 그 문제, 뭐 의견을 주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선생님, 사실은 이태원 초등학교를 제가 방문을 해서 네. 이미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교과 문제는 얘기 안 했고,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서 이주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이태원 초등학교. 그렇겠네요. 이태원 초등학교가 몇 개 나라에서 온 줄 아십니까? 학생들이? 우리 오창익 진행자 몇 개 정도? 모르겠습니다. 한 30개? 뭐. 네, 37개 나라에서 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구로동에 있는 구로동 거기는 대림동에 이제 있는 중국 거기는 이제 중국계통 계통이나, 학생들이 네, 네. 집중되어 있고요. 스탄 나라들이 많고요. 우리 이태원 같은 경우는 37개 나라에서 와 있기 때문에 이주 배경 학생이 굉장히 많지만 완전히 다른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것인가 논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교과 문제는 제가 미처 네, 한번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방패는 아니다. 그냥 네. 자랑, 뭐 네. 우리의 보람, 뭐 이런 네. 거 몰라도 네. 알겠습니다. 나라의 방패는 네.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새해가 밝았는데 2026년 서울교육에서 서울시 교육감이 꼭 챙기고 싶은 중요한 과제, 뭐 정책 방향 있다면 한번 마무리 예, 겸해서 가장 해주시죠. 그 서울시 교육청이 지금 현재 주력하고 있는 것은 그 의무 교육의 의미를 바꾼다. 즉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보장받으면서 졸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초학력 보장의 문제,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가장 요새 문제가 되는 학생들 마음 건강을 확실하게 챙기는 문제, 이 두 개의 바퀴로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가고 있다.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민주시민 교육이랄지 또는 교권 보호랄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기초학력을 어떻게 확실하게 보장해서 의무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기초학력 중에 중요한 게 문해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들 문해력과 수리력입니다. 네, 그렇죠. 수리력도 중요하죠. 문해력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한자를 몰라서 이 도무지 문해력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그 문화적 논쟁이기도 네네. 합니다. 우리 그렇죠. 이제 한글 전용 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약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한글 전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AI 시대에 더 적응이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팽팽한 논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저희들은 그 문해력과 수리력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른바 학습 진단 성장센터를 갖다 11개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7,000명 정도 학생들이 심층적인 조사를 받았고 약 2만 명 정도 거기에 이제 해는 그런 게 했는데 확실히 이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국적인 사업으로 해달라 해서 교육부에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고요. 서울형 기초학력 진단 체계와 학습 진단 센터 모델이 전국적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 건강 종합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실현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효과들도 좀 더 확산시켜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개선하는데 또는 교육을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진영 평론가 뭐 한 말씀 뭐 질문도 좋고 의견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박진영 평론가. 저는 뭐 우리 교육에서 제일 조금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지방인데 아까 말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차원에서 물론 교육감하고 대학행정하고 다르겠습니다만은 교육 전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를 비롯해서 지방의 교육 대학이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정책이 좋은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지방의 국공립대학의 정원을 늘려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지방에 서울대학을 이렇게 만들더라도 그 들어가기에 치열하면은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지방 사립대학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물론 지방 사립대학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종합대학 일변도의 지방 사립대학이 특화되는 특정 그 과목이나 분야에 집중하는 전문성으로 계속 가되 보편적인 그 대학 교육은 국공립대학에서 그 커버해주는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공립대학의 학생들의 정원 숫자가 부족하다. 그 부분이 저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어떤 그 질서를 바꾸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대학 교육이 정상화돼야 네. 교육청도 일을 할 수 있다.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지방에 우리나라 농촌에 가장 큰 어려움이 그 초중등 학교의 소규모화, 네. 통폐합 네.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요. 저희들이 이제 그 서울 학생들을 농촌에 유학부로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 2026년도 1학기에 540명 정도가 지금 농촌 유학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기간 얼마 동안 보냈어요? 6개월 또는 1년 또는 하나. 2년 이렇게 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농촌 학교가 새롭게 이 활력을 찾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아토피 치료도 되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대요. 아토피 학교는 네. 이제 전라북도 진안에 있고요. 뭐 제주도에도 가 있고 전라남도에도 가 있고 강원도에도 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그 각 도별로 하나씩 그 학교에서 방문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너무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생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같이 따라간 젊은 학부모님들도 아주 행복한 그런 그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학부모님들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그 마을 공동체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 말 그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저 생태 교육을 시키는 중요한 전환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도농 상생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서울 학생들의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더 늘려갈 그런 생각입니다. 박진영 평론가. 영교시는 안 할 수 없는 건가요? 그 학생들 그 등교 시간을 네. 조정해라라고 하는 그런 학부모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은 그거보다는 좀 더 오랫동안 학생들이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아, 그런 거요? 그런 것이 더 맞벌이 부부가 많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지. 돌봄 프로그램을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충실하게 할 것인가. 그게 전부 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고 또 인력과 관련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큰 방향으로 보면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학교가 좀 더 발전해야 한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진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게 이제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까다로운 질문에도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이 뭐 아주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도 서울로서 다른 지역의 본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교육감님과 대화를 나눴고요. 올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도 함께 한다는 것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마지막으로 혹시 구독자들께 네. 그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로 7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드디어 이제 새로운 청사를 마련해서 이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봄에. 지금 저 광화문 쪽 어디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예, 그렇죠. 종로에 있는데요. 네. 용산에 새로운 청사를 마련해서 이제 새로운 서울 교육의 시대를 갖다가 만들려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예, 서울시 교육청의 이전과 함께 많은 관심과 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서울 교육의 시대를 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사 하시려면 그것도 큰일일 텐데 하여튼 이사 잘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 잘 챙겨주시고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고 학부모가 오히려 든든해야 하는 그런 서울 교육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식 교육관님 고생하셨고요. 두 분도 고생하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핍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스핍스몰에서 정성이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어요. 생선, 목용, 홍삼 등 고급스럽고 합리적인 제품들이 모여 있으니 지금 바로 스픽스몰을 검색해보세요.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주셔서 꼭 상담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